내가 승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유 대한민국 영예에 들어섰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고 도로들이 쫙 밝혀 있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너 꺼집어 봐라. 야 이 진짜 맞니? 야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 알지?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21년차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방송인 유현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던 지역은 함경북도이고요. 두만강 끼고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한국 비디오물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접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항상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들이 득실거리고 상위 0.1%의 자본가들만 잘 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왔고 그 세뇌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저같이 나름 그래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찰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디오물들 속에는 남한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뭐 가요 무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화면 속에 펼쳐지는 모습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저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상상했던 남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때깔들이 좋고 기름지고 북한에서는 일명 개기름이라고 하죠. 당간부들에게서만 보이는 그 개기름과 피부들이 다 우유빛깔인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환하고 뭔가 그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면 그냥 까칠하고 그냥 막 시들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밝은 모습에 놀랬고 그러다가 드라마를 처음에 제가 봤던 것들은 가요 무대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가요 무대가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노래 자랑에서 가수들이 이렇게 몇 명씩 나가잖아요. 그걸 편집한 영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자랑이다 보니까 거기서 막 관객들이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다, 자유분방하다. 그러다가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드라마를 보니까 내가 봤던 가요 무대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일상들이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구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북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지상낙원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밥상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난한 집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부자들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일자리 못 찾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다 그릇도 깨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쌀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 혼자서 자취하는 자녀와 부모 간의 통화를 들어보게 되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왜 라면만 먹어? 라면이 얼마나 맛있고 비싼데 저 사람들 얼마나 배때기가 부르면 라면을 먹는다고 그래.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또 둘 중에 한 사람은 머리 잠깐 식히고 온다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캐리어 끌고 해외를 나가요.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나타날 때는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뭘 봤냐면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 일반인들이 해외를 나갈 수 있구나. 분명히 그 해외를 나가는 사람은 뭐 재벌 2세 아니었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어요. 남자친구하고 혹은 여자친구랑 실련을 겪고 잠깐 뭐 공부하러 나간다 어쩐다. 일반인이 평범한 일반인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봤더니 그냥 누구나 그냥 뭐 잠깐 뭐 어디 갔다 올게 하게 되면 바닷가 나가서 바다에 가서 아무개야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옆 동네 가는 것도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 저기서는 뭐 단속하는 것도 안 나오고 우리랑 다르구나. 남한 실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많은 계중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자체가 없으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랑 다른 세상인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북한 사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믿었어요. 장군님 교시에 행복한 내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노라. 정말 부러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간혹 가다가 또 외국인들 있잖아요. 저 뭐 방글라데시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김부자들 찬양하고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거를 기록 편집물로 보여줘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아우 위대한 영도자 뭐 모셔서 인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막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북한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 북한단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라고 보다 외국 사람의 한마디가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가뜩이나 잘 세뇌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외부 사람들을 딱 투입시켜가지고 한마디 거짓말을 그냥 짓거리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200%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내가 억압받고 살고 있고 19세기도 조선시대도 아닌 내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내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까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나는 저런 데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 왜 나를 이딴 나라에 낳게 했어? 그러니까 그때 20대 초반 중반이니까 엄청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막 바라고 그럴 때 아니에요. 자유를 막 누리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그냥 10걸음 가다가 그냥 단속돼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귀걸이 했다고 끌려가고 헤어스타일도 무슨 자유분방하게 했다고 끌려가서 파마를 당하고 강제 이런 것들이 저를 안 그래도 반발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남한 드라마를 딱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몰랐을 땐 내가 정말 내 잘난 것에 살았는데 남한 실상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는 삶이 정말 그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20대인데 저 남한 사람들은 눈만 찢어지면 연애를 하는데 우리 왜 눈만 찢어지게 되면 돌덩이를 마대자리를 둘러매고 장군님 만세 결사옹이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한참 20대면 연애에 빠지고 막 이럴 때인데 이건 장군님 하고 울어야 되는 이 상황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늙은 할머니가 됐을 때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젊은 시절의 나를 엄청나게 책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한다게 되면 시도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알고 나니까 거기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살을 살던 150살을 살던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란 말이 있잖아요. 그 체제가 싫어지니까 그 체제가 싫으면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독재가 싫어서 다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그 투쟁하고 싸워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지만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상상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학습이 잘 돼 있죠. 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만 내도 3대가 아웃되고 멸족당하는 거를 공개 처형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그 체제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 후 비행기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 공항 도착 후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468명이 집단 입국을 할 때 봤거든요. 원래는 그냥 중국에 가자마자 비행기 타는 줄 알았는데 또 중국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동남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해서 동남아 가면 또 비행기 바로 타겠지 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처럼 남한에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거기서 숨이 꼭 막혔어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3월 달이면 함경도 쪽에는 추운 겨울이거든요. 바로 탈북하자마자 열흘 만에 베트남 호치민까지 갔는데 중국이라는 그 대륙을 건너서 가는 게 쉬지 않고 계속 간 게 열흘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갔는데 거기에는 막 영상 40도. 나는 그 숨 막히는 곳에서 언제면 출발하냐고 봤더니 저처럼 와서 줄 서서 대기하다 보니까 한 7개월, 8개월 된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한 공간에. 근데 이런 공간들이 4,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되려면 한 1년은 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막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바깥에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베트남 당국에 저희가 모두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또 아니면 자기 나라 오기 전 국가로 보내라 말하는 이런 경찰들이 막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엄청나게 위험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베트남 정부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을 한 것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오케이 해서 2대의 전세기를 띄워서 468명이 그 당시에 호치민에 있던 탈북민 전원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행기를 탄 날이 공교롭게도 2004년 7월 27일이에요.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전협정일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종전협정일이 아니에요. 전쟁 승리의 기념의 날이에요. 그래서 노래에서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그러니까 미군의 거대한 컷대를 꺾어버린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라고 구라를 쳐요. 북한 사람도 믿는 거예요. 전쟁도 미국과 그 앞잡이 남조선 괴뢰가 저도로 온 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전쟁 안 일으키다 이렇게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가 뜨는데 난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필이면 7월 27일이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너네가 그렇게 나를 못 가게 못 살게 굴던 너의 나라를 떠나서 내가 그처럼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탔어. 나는 승리했다. 그런 자부심과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다 또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라는 것은 텔레비에서만 보고 그림책에서만 봤는데 제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의 하면 음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면 뮤직비디오예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CF가 나오잖아요.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북한은 뭐 재밌는 드라마 있다 하게 되면 그 앞에
딱 하면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다 하면 음악의 장군님, 기성전 장군님이잖아요. 근데 거기 개순이 선수 아시죠?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개순이 선수가 그 유명하잖아요. 그 선수가 경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조국의 품을 떠난 그 순간마저도 못 살겠다. 그 품이 그리워서. 그래서 노래 가사말이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말이 나올 때 개순이 선수가 비행기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이는 그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북한에서 TV를 보면서 우리는 구름은 항상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봐야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은 어떤 느낌일까? 개순이는 너무 좋겠다. 우리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 공기를 마셔보고 꼭대기에서 구름을 쳐다볼 수 있다라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느낌을 못 느끼고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냥 부러웠던 제가 드디어 7월 27일에 내가 승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품을 떠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구나.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가 아니라 그 품을 떠나니까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겠구나라는 그런 보라색 부푼 꿈? 그런 꿈으로 되게 설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우리는 좀 조용히 온 게 아니라 극비리에 저희 신변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베트남의 요청도 있었고 북한이 알면 안 되니까 극비리에 조용히 이렇게 데려가달라 해서 오케이 해서 저희는 진짜 베트남 현지 새벽 3시인가에 출발했어요. 현지 경찰들이 에스코트 속에 극비리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조용히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야 대한민국 비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기자들이 저기서 시끄럽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일어서셔서 저쪽 멀리 원래는 그 객찰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저 사람들은 무사비하게 얼굴 다 찍어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시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그 신변까지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할주로 쪽으로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 국정원으로 조사받으러 들어가게 됐죠. 되게 조용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비행기 탔을 때 한 4-5시간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건 아마 기장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자유 대한민국의 영예에 들어섰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진짜 눈물 나요. 고층 건물들이 쫙 보이고 도로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는 잡혀갈 뻔했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었던 사람들이라서 더욱 그게 그 감격이 그 누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막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게 다 그 비행기 안에 탈북민들이가 너 꺼집어 봐라. 야, 이 진짜 왔니? 야, 우리 북한으로 가는 거 알지? 이게 야, 니 눈깔 있으면 내내다 봐라. 북한에 어디 이렇게 거친 건물이 몇 개나 있니? 이러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을 정말 그 신변 안전에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시고 대한민국에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옆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기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카메라를 오픈카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커튼을 닫히고 창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 버스 번호 뭐 몇 번에 번호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드디어 대한민국에 왔구나라를 실감하는 게 국정원 선생님들이 양복 딱 입으시고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그 목소리도 되게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 북한 좀 말투나 어투가 좀 딱딱하잖아요. 야, 그랬습니까? 뭐 이러자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우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현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현주 씨? 누구 씨? 김영순 씨? 막 이러는데 막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왔구나를 그때 한번 실감을 새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앞만 보다 보니까 버스 이렇게 그 통로 쪽에 앉으면 도로가 보이잖아요. 도로가 보이는데 차는 그냥 앞으로 막 고속도로니까 막 이렇게 쫙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찰떡을 그불러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도로 하나만 봐도 얼마나 발전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될 때까지 우리는 삽 한 번 떠보지 못했는데 우리 신변 안전 부터 걱정하셔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베트남을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 귀한 2대의 전세계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국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조치를 해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정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좀 나고 한 게 제가 남한에서의 삶이 불행했다게 되면 그 순간마저도 정말 저주스럽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이 자유민주주의는 목숨 걸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북한에 있어서 두 번 다시 21년 전으로 가서 정말 그 위험 무릅쓰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겠냐라고 하면 저는 10번, 20번 저는 재지 않아요. 무조건 렛츠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북한에서 일부러 남한을 폄하하기 위해서 방송을 만들었던 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엄청 그때 희화화한 거예요. 남한 군인들에 대한 실생활들이 막 이렇게 중대장로, 중령, 소령은 싹 다 막 부패되어 있고 병사들은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배꼽에 때가 껴있고 그 남한 그 군인들이 주고받는 이런 일상들 그런 게 잠깐 나오는 풍자국 같은 게 있는데 엄청 희화한 거예요. 막 안 씻고 더럽고 저런 더러운 군인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갈 놈들이다. 비겁한 놈들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만 일어나면 우린 장군님께 일심단결된 그 충성심으로 결사옹위할 그 정신으로 싸운다게 되면 우린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풍자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세뇌라기보다는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게 보여져요. 우리는 한 번 봤던 거 계속 안 하잖아요. 그냥 재방송 채널에 가야만 보지. 근데 거기는 그냥 재탕, 3탕, 30탕을 해버리니까 암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들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되게 뒤떨어졌고 군인들은 그리고 국방력도 되게 저조하고 미국에 그냥 의존해서 미국만 아니게 되면 쟤네들은 싹 다 개박살 난다. 군인들이 되게 더럽다라는 게 저는 제일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제가 남한에 와서 28살부터 38, 거의 12년인가요? 12년간을 국방부 안보강사로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딱 2년 돼서부터 와 얼마나 깨끗한지 여자들보다 씻으러 가는데 뭐 샴푸통 뭐 세안제도 몇 가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남한 군인들이 20대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에 신경 쓸 때요. 피부들이 완전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한창 그런 뭐죠?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그 관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북한의 그 벼락이야라는 그 풍자국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씻고 있어. 아우 여기 애들은 너무 씻어서 난리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북한 갔다 와서 화나고 우리를 그렇게 폄하 이럴 텐데 남한의 군인들은 그 있는 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라 그러세요. 걔네들 어쩌다 이렇게 그 예전에는 북한에서 방송 막 하잖아요. 대남 방송할 때 야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다고 막 돼지를 진짜 막 그 직접 통돼지를 갖다가 막 굽는 그런 걸 보여준대 쇼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웃는데요. 우린 맨날 먹는데 너네 어찌다 먹는다고. 그리고 저 통돼지를 갖다 어떻게 먹냐. 우린 다 손질한 걸 다 해주는 거 먹는데 너희들 참 고생이다. 막 이게 속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맞받아 쳐줄 그런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래 잘한다. 우리 맨날 먹지롱. 속으로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씻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지네가 안 씻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죠. 뭐 똥구멍 더러움 남이 똥구멍도 더러운 줄 안다고 지네가 못 씻고 하니까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이 오히려 씻고 싶어도 못 씻어요. 물이 안 나와서. 물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쌀과의 전쟁. 그래서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 3가지만 있으면 지상낙원이라고 부르겠다. 쌀, 불, 물이잖아요. 쌀이 없죠? 아시잖아요? 불이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남자 군인들은 통째로 그냥 통빨래 하는 거예요. 통빨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에 들어가서 옷도 단벌이잖아요. 우리 좀 여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먼저 빨아서 널고 마르는 동안 난 때를 밀고 통빨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군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인들은 그래도 자기 집이 있으니까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하지만 기사 생활하고 그 병종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길어다가 빠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통째로 빨고 씻고 나오는 게 더 나으니까 무슨 노력도 덜 수 있으니까.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으시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요? 저는 분명히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지 않은 거예요. 40~50년 과거 나라에서 미래로 떨어진 느낌.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너네 그냥 발전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비행기 타고 온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발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래의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한 40~50%는 외래어 쓰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의 나라가 비슷하게 살게 되면 나 저쪽 과거에서 와서 모른다.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현대랑 과거랑 조선시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선 절대 주눅 안 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 너무 당당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이 과거 나라에서 온 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왔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나름 그곳에서는 안 가난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잖아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미래 사람들이 또 친절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썩고병빈 자본주의사에서는 개인 이기지 사상이 꽉 물져져서 자기 일이 아닌 거에서는 전혀 그냥 관여를 안 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등 다독여 주시고 너도 나도 제가 엄마 없이 부모 없이 혈혈 단신으로 왔다 그러니까 딸 같다면서 뭐 양아버지가 돼주겠다, 양엄마가 돼주겠다, 명절 때 외로우면 집으로 오라 막 이렇게 연락처 적극적으로 그래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예, 그 친절함에 놀랬고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자원봉사자, 할 일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왜 남을 덮지? 여기는 개인 이기주의 사상이 꽉 물들은 나라라고 자본주의 나라인데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왜 남을 위해서 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배워온 거는 남이 죽어나가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게 남조선 사회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정이 많고 남의 그 어려움을 모른 척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일 없나 했더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많나 했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사는구나. 그런 모습에 마음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 북한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후라이를 까고 북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한 사람들 처음에는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북한이 거짓말 교육을 해도 그래도 이거는 하나는 맞지 않을까 싶었던 것마저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내가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느껴지잖아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동남아로 오더라도 북한을 넘은 다음에 경유해야 되는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민들 한해서만 아니라 중국 전체 국민들이 마트에 가도 얼굴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표 한 장을 끊으려고 해도 얼굴로 결제를 하는데 탈북민들은 없잖아요.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때는 차표를 끊을 때 브로커들이 만약에 내가 인솔하는 탈북민이 6명이다 그러면 6명의 가격을 지불하고 결제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탈북민들 척추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끊을 때마다 그러면 또 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렌트를 하는 거예요. 신분증. 중국 사람들이. 신분증을 렌트해서 6명이면 6명 거를 렌트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다. 해서 그러면 얼굴 비슷한 신분증이랑 해가지고 내가 탈북민이지만 다른 사람 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게 얼굴로 내 얼굴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안면인식 프로그램 도입시키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 확 줄었고요. 완전히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중 간의 사이도 요즘 묘하게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요구에 중국에서 또 쉽게 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네 자본 탈북민들 북송시켜달라. 그걸 좀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중국 내에 있는 브로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생필품을 북한에 보내던 거를 지금은 중단을 했대요. 그냥 북한의 무역상들과 중국 개인들 간의 거래는 허용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중단을 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묘한 기류가 좀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중국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니까 북한 쪽에서도 지금 무슨 독일 쟤니 무슨 쟤니 하고 장비들 싹 다 국경 지역에다가 다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뭐 물을 깃던 빨래를 할던 신분증을 국경 경비대에 맡기고 그래도 두만강이나 압록강 가서 물을 기뒀는데 이제는 그 강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게 단속을 한대요. 강 근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완전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탈북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갔을 거 그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엄두조차 못 내니까. 그때는 엄두라도 냈잖아요. 지금 엄두를 못 내니까 그때는 오랄 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북한 쪽에 아무래도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까지는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협조해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식량난으로 엄청 힘들었대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다. 그또 김정은이 그때 재작년도인가 작년도에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이겨내자 막 이런 연설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희생을 또 강요하냐. 그렇게 수많은 떼죽음을 당하게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놔둬버리고 가볍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하고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받아들이려고 말도 안 된다고 또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통해서 북한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지 않냐. 늘 똑같은데 했더니 그 중국 브로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 사람들은 민심이 요동치는 건 항상 배고프면 민심이 요동치거든요. 근데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뭐라도 옥수수 밥이라도 주게 되면 잠잠해요. 장군님 고맙습니다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많이 생필품이랑 먹을 것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중국 국경 지역 쪽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그 중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북한 쪽 주민들을 하나의 하청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뭔가 오다를 받아서 그러면 그거를 요구하는 대로 도안대로 만들어서 중국에 이렇게 납품을 하면 돈을 받고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고 장군님 고맙습니다라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는 삶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또 북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군 덕분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스템. 현재 유력한 후계자 김주애의 4대 세습 과정은 순탄할 것 같나요? 저는 순탄하게 넘어갈 거라고 봐요. 모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3대 세습할 때도 세상이 어떻게 봉건사이다는 그런 북한은 원래부터 봉건사회였어요. 조선에서 일제로부터 패망했다가 다시 봉건사회 조선이 됐어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에요. 북한은 일제로부터 빼앗긴 조선을 김일성이 찾아주었다. 그래서 해방의 원인이고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을 우리는 영원한 어버이스령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김정일이 등장하면서는 뭐라고 그랬냐? 김일성과 똑 닮은 후계자 장군님을 모신 우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타고난 인민이다. 행복한 인민이다. 그 다음 김정은이 등장 똑같아요. 장군님의 구원을 계승 완성할 분은 오직 김정은밖에 없다. 자, 이제 김주애 나왔잖아요. 김정은 동지께서 가는 길마다 우리 김주애 명칭은 지금 뭐라고 붙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주애님께서 여전사가 장군님 가시는 그 위험한 길마다 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위해서 어린 나이 다 깨뜨려 보시고 하셨다. 말이야 하면 나름이고 그 잘 순진한 사람들 세뇌시키는 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과거에 그 나치 때 여제프 게벨스가 있었잖아요. 공보장관.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후계자가 여자인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나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아직 남존여배 사상이 많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사회가 북한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당당히 떠밀고 나가는 것은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들도 있다. 이런 거를 되게 사회적으로 장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집안에서 해처럼 웃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는 아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안해라고 해요. 아내의 의미는 뭐냐? 집 안에서 남편이 퇴근하면 해처럼 해쭉 웃으면서 맞아야 돼서 아내라고 한다 말하는 이런 만담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의 여성상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바래왔고 그랬었는데 이래서 안 된다. 여자도 똑같은 혁명 전사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똑같이 메고 나갈 수 있다. 여자라고 연약하지 않다. 이러면서 뭐 여성은 꽃이라네 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때부터 그리고 아내의 노래도 나오고 여성들도 똑같다. 그래서 뭐 여성 뭐 당비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장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뭐 관리위원장 여성들도 또 처녀가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나라를 뭐 이끈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국에서도 여자 대통령이 있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동등한 혁명 동지다라는 걸 계속 장려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때나게 또 세뇌를 시키겠죠. 선도를 하겠죠. 신격화. 가스라이팅 계속 해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뭐 수령이 된다는 걸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북한은 만들 거예요. 북한 사회를. 주민들의 생각을 인식을 바꿀 거예요. 북한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군인들은 그냥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죠. 쿠데타는 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힘 있는 자들이 왜 하겠어요? 세습은 김씨 일가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서 기생하는 권력자들도 그 권력 승계가 다 세습이 돼요. 그들의 특권이 계속 세습이 되고 그들만의 지상 낙원에서 사는데 그들이 왜 그 체제를 뒤집어요? 상위 0.1%를 사는데 선생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백두혈통이라는 하나의 감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감투를 내세워서 충성이란 잣대로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충성심을 그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니 3대, 6대 대대손손 내가 충성하는 척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왜 못해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프로코가 지금은 단동종에서 북한 무역상들하고 거래를 해요. 사람들 한 번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200억. 입이 쩍 벌어지지 않나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럼 그 돈 가지고 탈북하지 왜 북한에서 사냐? 그 돈 가지고 남한에 오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살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북한에서는 권력도 누려요. 거기서 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이 뭔지 아세요? 중국 무역 이렇게 밥이랑 먹으면서 돈이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대요. 쓸 데가 없대. 왜? 살 게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백화점이 있어도 우리처럼 다양하게 뭐 명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온다는 게 중국에 그냥 무역하러 단둥에 오는 게 전부이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미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들은 보통은 평양에서 오래 사니까 평양에서 뭘 사야 되는데 내 눈높이 맞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은데 살 게 없어서 힘들다. 그래서 한 번씩 장사하러 올 때마다 뭐 물건 뜨러 올 때마다 계속 그 사치품을 요구한대요.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짜리 무슨 시계 아마 롤렉스 아니면 뭐 어쨌든 그쪽 세계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아주 사치품, 고가의 사치품들을 요구하고 물건을 떼주고 하는 그 남는 그 금액보다 사치품을 사지고 남기는 금액이 더 짭짤하대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인 게 사회주의라는 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전혀 평등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래도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하지 않냐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 사회가 평등하면 김정은이나 그 최고위층들이 그렇게 날의 날마다 몸무게를 경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뚱뚱하게 얹혀서 잘 처먹고 김수해 보세요. 그냥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도 똑같이 그냥 그래가지고는 인민들을 위해서라는 말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발한 거죠. 북한 사회에서 현재 청년 세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2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전 2번이 변했죠. 대한민국은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북한이 많이 변하지 않았겠냐. 옛날엔 지금 어떻게 갔겠냐는데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바람대로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변한다게 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미 없어져야 되는 거죠. 북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변하지 않고 북한의 그 교육 시스템이 계속 강력하게 계속 쉬지 않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편적인 실례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번에 로우 전쟁에서 파병했다가 잡혀가지고 2명의 포로병 한 대에다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 보셨죠?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모르고 왔잖아요. 유학 보낸다고 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를 국가에서 왜 유학을 보내줘요? 그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를 그 선전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길에 뛰어들은 거예요. 물론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믿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바람대로 그렇게 청년들이 물론 변화는 있어요. 지금 이 한국 콘텐츠들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계몽시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 탈북한 친구는 김부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를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콘텐츠들은 우리 그냥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또 막 유행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거든요. 한국 콘텐츠가. 그러니까 저는요. 북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변화하게 하려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콘텐츠들 그냥 일부러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보편되는 모든 다양한 콘텐츠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접해지면 접해질수록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직은 똑같아요. 우리 바람이에요. 많이 바뀌기를. 그 속에서도 바뀐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바뀐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바뀐 사람들의 숫자가 절반을 넘어서야 그 체제가 바뀌는 거지. 무너지거나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숫자가 적으면 눌릴 수밖에 없고 조용히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도 라면이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라면이 중국산 라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넘어오고 나서부터 신라면이 예,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라면도 그렇고 어쨌든 신세계죠, 맛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라면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 라면, 컵라면 하나를 먹으려게 되면 막 쌀 1kg를 파라에만에 살 수 있을 정도 그때는 수창기 때다 보니까 되게 비쌌거든요. 그렇게 비싼데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돈 있는 쩐주들이 오빠 있으면 오빠 나 우리 라면 사줘요.
텍사서가 아니라 나 라멘 사줘요. 그랬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사치였던 거예요. 난 라면 먹었던 여자야 막 이런 거. 그럴 때 나만 드라마를 봤는데 넌 왜 라면만 먹어? 라는 게 라면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건데 그랬던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나만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으면 라면 먹는다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널리고 셌겠다 막 이랬는데 정작 남한에 딱 와서 보니까 와, 음식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북한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먹을 것이 풍족해야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배를 굶지 않고 세 끼를 먹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니까 그 가짓수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고기면 그냥 고기구나. 생선이면 생선이구나. 지금 우리는 생선도 어떤 대가리 부위가 있고 꼬리 부위가 맛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참치 같은 경우에는 뭐 뱃살이 어쩌고 저쩌고 돼지고기도 보게 되면 대가리 부위가 여기는 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짐승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짐승 보고 몰이라고 그래요? 사람한테만 몰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몰이다 못해서 얼굴이라고도 하는데 나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짐승한테는 대가리, 꼬랑지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 보고 또 살쪘다 막 살 빠졌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한테다가는 살이란 표현을 안 써요. 짐승들한테 이 돼지가 살쪘다, 뭐 개가 살쪘다 이러지. 사람은 몸이에요. 살이 아니라. 그래서 몸이 낫다. 살이 쪘다를 몸이 낫다. 불어났다라는 걸 몸이 낫다. 살이 빠진 거를 몸이 깠다. 살까기라고 안 하고 몸까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까기는 남한의 살과 북한의 까기가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제대로 북한의 고유의 말은 몸까기. 한국 음식 중 좋아하거나 꺼려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남한에 와서 먹을 것은 정말 다양한데 안타깝게도 입에 맞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요. 달아요. 북한은 음식에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일부러 그 자연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어서 못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이 너무 넘치니까 이것도 넣어보자 저것도 넣어보자 이러면 열에 맛있고 겁나게 맛있고 억수로 맛있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단맛이 들어가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맛이 익숙치 않은 탈북민들에게는 모든 음식이 달아서 그게 토가 나오더라고요. 김치를 먹어도 달고요. 된장을 먹어도 고추장을 먹어도 단맛이 더 강해요. 그래서 단맛이 막 나니까 입에 안 맞으니까 사무치도록 고향 음식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오신 다음에 엄마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해서 되게 한상을 오랜만에 딸을 만났으니까 딸과 장을 봐가지고 한상 차려주셨는데요. 겁나게 맛이 없더라고요. 여름에 주댕이가 자본주의 입맛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인간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맛이 없었게 느꼈던 거지 익숙하니까 이제는 북한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 황홀했던 맛은 치킨, 프라이드 치킨. 여기도 양념치킨 있잖아요. 양념치킨도 매콤하다고 하지만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막 물엿 같은 게 막 들어가서 매운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모든 치킨은 그냥 단맛으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너무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갔더니 누군가가 낙지 볶음이 겁나게 맛있겠다 새빨갛잖아요. 그래서 맵겠구나 하고 딱 먹었는데 단맛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입맛에 그냥 확 들었던 거는 프라이드 치킨. 바삭함과 담백함과 단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짭조름한 맛과. 그 다음에 신세계였던 게 북한에서는 닭을 그냥 남한의 백숙처럼 해먹는 게 전부인데 아니 이게 닭 새끼를 이렇게 기름에다가 빠뜨려 먹는 이 신세계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바삭하고. 그래서 그 치킨이 저는 제 남한 생활을 하면서 제일 황홀했던 자본주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남한에 적응이 다 돼버려가지고 그냥 웬만한 대한민국 음식은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도 갔다 왔는데 유럽에 가서도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구나. 맛있는 게 없다. 그 사람들한테 그 음식이 익숙하겠죠. 근데 가짓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양해요. 고기 하나 가지고 별걸 다 만들고 다 맛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맛있지는 않고 제가 만약에 유럽에서 또 유럽 음식에 길들여 졌다고 해도 한국 음식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대한민국은 음식의 천국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한국에 지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문화가 있었나요? 여기 남한에서는요, 만나면 칭찬세례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3일 만에 봤는데 살 빠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영혼 없는 이 달콤한 멘트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난리네. 나는 막 남사스럽고 막 얼굴 따가운 거예요. 왜 저렇게 진심도 당기지 않았는데 너무 진심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오면 북한에서는 익숙했던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그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삥삥 애돌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좀 직설적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먼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나면 칭찬할 걸 무조건 찾잖아요. 예쁘면 미인이세요, 미남이세요. 그리고 또 정 칭찬할 거 없으면 어씨 예쁘네요. 세련되셨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좋아하는데 남남북녀란 말이 실감이 나세요. 너무 미인이세요.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거부감 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쟤는 2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미인이다 예쁘단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남한 사람은 막 예쁘다 하니까 막 나 놀리나? 되게 기분이 나빴었어요.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독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북한에서는 항상 만나면 비판거리를 먼저 찾았는데 남한에서는 항상 만나면 칭찬거리를 찾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화 자체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만나면 밥 한 번 먹자 뭐 이러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밥 못 먹고 왔다고 니 나를 없이 뭐니?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서 친해지자 뭐 이런 건데 북한에서는 밥 먹으면서 친해지자라는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술 한 잔 먹자. 술 한 잔 먹는데 찐친 하고 먹는 건데 여기서는 밥 한 번 먹자 뭐 이러는 게 내 밥 못 먹었더니 니 없이 뭐니? 막 이러. 그리고 뭐 회사에서 이게 면접을 보고도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잘렸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안 오면 나 잘린구나 이런 건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계속 전화 오길 기다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안 좋게 말하면 너무 직설적이라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남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제 산모 도우미가 오셨는데 탈북민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남북 하나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탈북민들은 보통 다 부모 없이 혈혈단신으로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잠깐 시행이 됐었어요. 그때 운 좋게 제가 무료로 한 달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탈북민이 오신 거예요. 남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남한 분들이었대요. 남한 분들이었었는데 남한 분들은 어쨌든 안 됐잖아요. 내 딸 같은 애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 부모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몸조리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 남한 분들이 해주신 음식이 또 입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깔찌락깔찌락 먹으니까 또 엄마 생각도 나고 하니까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산모 도우미 분께서는 아이고 입에 안 맞으시지요 하니까 예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입에 안 맞으시면 버리셔도 돼요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원에서 너무 깜짝 놀라 경악할 만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아니 괜찮아요.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우리 남한에서는 그렇게 하자니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거.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라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배려라는 거를. 우리는 오직 누굴 위한 것만 배웠을까요? 장본인만 배운 거예요. 이웃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를 하는 대상인 거예요. 이웃과 동료들은 오직 우린 충성을 하고 항상 벌벌 기는 건 장군님을 위해서만 살았고 장군에서 복종을 하는 거지 이웃들한테 복종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법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런 행동이 남한 분에게는 어때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산모도우미라 한다고 나를 우습게 하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그래서 그러면 탈북민들의 산모도우미를 탈북민으로 보내보면 그래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탈북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잠깐 한 1년인가 2년간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제 입맛에 맞는 음식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탈북민만 상처를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탈북민이 그런 투박한 말투나 이런 말씀에 남은 분이 상처를 받으셨다면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달라. 그분도 언젠가는 남한 사람처럼 바뀔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전화통화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또 미리 또 다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헤어졌는데 나는 내 딴에는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그때 그분이 듣기로는 엄청 서운하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되게 이것저것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서 거기를 갔는데 내 말은 되게 퉁명스럽게
그래 좋았어 뭐 그렇게 어쨌건 이렇게 들었다는 거니까 나는 함경도 말투인데 그 안 되는 서울 말투로 했는데 그분한테는 되게 퉁명스럽게 그냥 던지듯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정말 고마움을 진심으로 다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내 말투가 정말 이상하구나. 그래서 웬만한 건 중요한 말은 고맙다는 말은 전화로 하면 안 되겠구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눈빛에서 고마운지 화가 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눈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이면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 때문에 나간 사람이 또 내가 뭐 몰라서 그런다고 또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탈북민은 탈북민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남한 분도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걸 받아주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남한 사람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가 똑같이 노력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됐다면 나는 이런 걸 안 해줬으면 좋겠다.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그동안 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47살이 됐고 만 46살이네요. 그렇게 46년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제 눈에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아 안게 된 것도 내 아이에게 그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북한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모두가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피를 흘리는 각오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이뤄냈고 지켜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터민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과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